안녕하세요. 임정묵입니다. 자, 이렇게 과학의 핵심인 연구의 가장 기초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크게 보면 연구는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연구하는 활동과 그 다음에 활동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 근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학윤리에 대한 내용은 앞쪽 그 연구 활동보다는 뒤에 보고서 작성, 즉 뭐 논문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표절을 하면 안 된다, 거기에만 집중돼 있어요. 물론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기로 하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큽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보면 맨날 나와요. 뭐 세계 최초로 뭐가 개발됐다든지, 뭐 암 치료를 위해서 뭐 했다. 그건 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아직까지 암 환자가 많이 죽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서 바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크게 신약, 뭐 항암제건 뭐건 암치료제건 뭐건 간에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후보 물질을 선정하는 과정, 동물을 통한 전임상, 동물 실험의 과정, 그리고 사람이 참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인체 실험의 임상 실험 과정,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 과정을 겪고 신약이 시판됐다고 해서 실험이 끝난 건 아닙니다. 시판됐음에도 저희는 그걸 제4상 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판매를 중지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얼마 전 있었던 위궤양 치료제 젠탁이라고 알려진 그런 사건이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사용 중지돼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어림잡아서 약 15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실험 1단계 때 후보 물질이 10,000개가 선정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화학적인 그 성상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특징을 해석해서 그 하나의 그 완성된 물질로 하기까지의 약 300개 정도로 축소가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전임상 실험을 통해서 약 5가지 정도로 추출된다. 즉 10,000개의 후보 물질이 단순히 5개, 전임상 과정을 통해서 단지 5개만 선발이 돼요. 그리고 그 5개 중에 하나가 비로소 임상 실험 후에 시판이 되는, 이런 10,000대 1의 경쟁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쟁률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가 행해온 과정도 아주 소중한, 그게 과학적 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여태까지 저희는 주로 성과 중심적이었죠.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자, 1,000억 불을 달성하자, 국민소득 10,000불을 달성하자, 20,000불을 달성하자, 세계 최고의 논문을 만들자, 이런 거에서 점점 신약 개발처럼 그 과정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했냐, 즉 정성적인 가치가 점점 중요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에 돌입한 겁니다. 앞으로의 과학은 정량적 가치, 소위 말하는 성과 중심이라기보다는 과정 중심의 그런 과학으로 됩니다. 그래서 과학윤리는 얘기합니다. 실험을 하시려면 과정을 중요시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곤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과학 연구의 3대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자체 교정 능력. 두 번째, 객관성. 세 번째, 재현성. 어떻게 보면 자체 교정 능력, 재현성과 재현성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죠. 자체 교정 능력은 뭐냐면 과학자가 제안한 방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원칙인 재현성은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 연구자의 결과는 반드시 되풀이되어야 된다. 뭔가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실험을 하다 보면 환경이 바뀔 수가 있죠. 환경이 바뀌면 그 실험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는 실험 결과는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이 자체 교정 능력과 재현성은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지만 과학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성이라는 것. 제가 학교에서 제 연구실에서 학생들한테 실험을 부탁할 때는 항상 한 사람한테만 부탁하지 않습니다. 2명 또는 3명이 같은 실험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학생들은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져요. 왜 선생님이 나를 못 믿지? 이거 내가 해도 되는데. 왜 그러지? 아닙니다. 내가 실험한 결과가 남이 실험해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만큼 객관적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과학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학 연구의 3대 원칙은 첫 번째, 자체 교정 능력. 두 번째, 객관성. 세 번째, 재현성.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 안에서는 반드시 실험 결과는 같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과학 연구의 3대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공계 연구는 협업 연구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없어요. 집에서 암만 내가 집에 비커 있고 알코올이 있다 해도 그걸 어떤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면 안 돼요. 왜?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아까 말한 과학 연구의 그 원칙에 의해서 환경이 바뀌면 실험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아무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정해진 조건을 갖고 있는 실험실에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연구 노트를 작성해야 되고 데이터도 가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큰 규모의 연구비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과학 연구, 이공계 연구, 과학 연구의 특징이나 그다음에 과학 연구의 3대 원칙을 알았는데 자, 그럼 이제 실험을 합시다. 그럼 실험을 왜 해? 왜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의 핵심은 사람의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모든 걸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학계에서 어떤 가치 있는 실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세계 최초의 아이디어냐? 아니면 사람들이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하는데 과연 이거를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리지널리티, 과학의 독창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태까지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과학이 어떤 정도 수준까지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정말 인류 발전에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되겠다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실험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게 그 과학 연구 당위성을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당위성이 확보됐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냐? 첫 번째는 자, 내가 뭘 알려고 했느냐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실험. 그 다음에 그 실험 결과에 대한 판독 또는 분석.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단계로 구성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가 뭘 하려고 하냐. 그거를 어려운 말로 가설의 설정이라고 합니다. 연구 독창성이 확보된 실험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가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험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임종무기는 잘생겼냐? 임종무기는 잘생겼다. 그게 가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가설이 검증이 안 된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임종무기가 잘생겼다 하면 그건 가설이 검증된 거죠. 바로 이것이 실험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가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영어로 말하면 일형식 또는 일형식이에요. 임종묵은 잘생겼다 또는 안 생겼다, 못생겼다. 뭐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가설은 임종묵은 잘생겼다가 가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가설하고 실험 설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테이블에 볼 수 있듯이 배아가 설탕물을 좋아한다 라는 가설을 씁니다. 그럼 설탕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설탕물
그 1g을 집어넣은 그러니까 설탕 1g을 집어넣은 설탕물을 좋아하는지 10g을 집어넣은 설탕물을 좋아하는지 100, 1000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저한테 이제 갖고 옵니다. 선생님, 저 이런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뭐 이거 가설은 뭐니? 물어봅니다. 그럼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돼요. 이론상 대여섯 가지의 가설이 나와요. 첫 번째, 자, 배아는 설탕물을 안 좋아한다. 그런 가설이 생깁니다. 1. 배아는 1g의 설탕물을 좋아한다. 10. 10g의 설탕이 녹은 설탕물을 좋아한다. 100, 1000. 자, 이것만 해도 벌써 5개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바로 이렇듯이 이 가설하고 실험, 이 소위 말하는 테이블의 형성 다른데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 나중에 발전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가설이 아니면 그건 아니니까 그 다음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가설을 모르고 테이블 전체를 없애거나 만들거나 하게 되거든요. 그럼 훨씬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실험의 호기심에 의해서 그 가치가 인정된 실험을 할 때는 가설의 설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러한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가설까지 만드는데 실험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이거는 너무나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학원생 형들도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갑니다. 그 크게 보면 연구는 전향적 연구와 후향적 연구로 나눠요. 전향적 연구는 영어로 프로스펙티브, 후향적 연구는 리트로스펙티브. 전향적 연구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전향적 연구는 지금 내가 실험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설계해서 가설을 세우고 앞으로 실험을 할 거예요. 그게 전향적 연구라고 그러고, 후향적 연구는 이미 실험이 끝난 거예요. 즉, 이미 각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자료를. 그걸 그 가설을 세워서 나누어서 그 가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실험구를 나눠서 분석하는 그런 걸 후향적 연구. 그 후향적 연구에 거꾸로 말한다면 후향적 연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상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예요. 환자한테 아스피린도 투여했고 타이레놀도 투여했고 에드빌이란 또 다른 그 진통제를 투여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차트를 보고 이상하다. 한번 확인해 볼까? 해갖고 여태까지 있었던 차트를 다 간호사한테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갖고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을 후향적 연구예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뭔가 내 환자 중에 그 아스피린이 잘 듣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다음 타이레놀이나 에드빌은 좀 낮다. 진통제 중에. 이런 해서 그래? 그럼 앞으로는 환자 오면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환자, 에드빌을 투여하는 환자, 타이레놀을 투여하는 환자로 나눠서 실험해야지 하고 간호사한테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실험을 시작해요. 바로 이 부분부터는 전향적 연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어떤 학생이 학사모를 쓰고 있는 그런 슬라이드가 보일 텐데 코호트 연구라고 있어요. 코호트 연구는 뭐냐면 자, 에스피린, 타이레놀, 에드빌 이렇게 투여를 했는데 너무나 다양한 환자가 감기 환자도 있을 거고 폐 질환 있는 환자도 있을 거고 위염 있는 환자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복잡해 갖고 그걸 그 질환별로 이제 나눠서 예를 들어서 그 감기인 환자하고 비교하기 가장 좋은 게 감기가 안 걸린 환자겠죠. 그렇죠. 환자가 아닌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이 있는 환자하고 위험이 없는 환자하고 나눠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완벽하게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지만 내가 보고자 하는 것과 아닌 거를 나눠서 실험하는 방법을 우리는 코호트 연구라고 해요. 크게 보면 요 정도만. 내가 알고 싶은 것과 아닌 것만 구분해서 실험을 하는 행위. 자, 이렇게 이제 연구를 디자인해갖고 이제 실제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연구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실험한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 똑같은 결과를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연구 활동이 크게 보면 무작위, 세 가지 주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작위, 두 번째는 균등배분, 세 번째 반복. 어렵죠. 자,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연구 활동을 할 때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작위적으로 해야 돼요. 자, 황인종이 20명, 백인이 20명, 흑인이 20명이 있었을 때 인류가 설탕을 좋아하는지 확인해보자 했을 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뽑으면 같이 20, 20, 20이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뽑으면 다 비슷하게 걸리겠죠. 그 중에 10명을 뽑았을 때 뭐 백인 3명, 뭐 황인종 3명, 흑인 4명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뭐 조금 뭐 차이는 있을지는 대부분 그렇게 되겠죠. 거의 그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 황인종이 100명, 백인이 50명, 흑인이 10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도 무작위적으로 할 때 하면 대강 그 비율대로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의도 없이 하는 실험을 우리는 무작위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러다가 그 황인종이 절대다수인데 황인종만 뽑을 수가 있고 백인이나 그 흑인은 조금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추출합니다. 즉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의 비율이 3대 2대 1이니까 아예 그 3대 2대 1의 비율을 지켜갖고 이 사람들 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걸 보러 우리는 균등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환자건 샘플을 모은 다음에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는 것. 연구활동의 3대 원칙은 무작위. 이거는 의도적이지 않게 보편화를 시키는 것. 그 다음에 균등배분. 아예 의도적으로 보편화를 시키는 것. 그 다음에 반복, 재현성.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활동은 크게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플링 하는 것, 그 시료를 채취하거나 환자를 모집하는 것, 그 다음에 실험을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실험이 끝났다. 자, 끝났을 때 이건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찰법이 있습니다. 자, 관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관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건, 결과를 중심으로 관찰하는 방법. 자, 임정묵이 종로에 나갔다 온 횟수, 인생에서 임정묵이 종로에 나갔다 온 횟수 하면 5살에 1번, 10살 때 2번, 뭐 20살 때 3번, 토탈 6번이다 할 수도 있고, 임정묵이 2020년도 10월 13일에 서울 종로에 나갔다 온 횟수,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일 때 2번이 됐을 거고, 관점이 다르죠. 그렇듯이 관찰법은 크게 시간을 중심으로, 어떤 특정 시간을 중심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생애 몇 번이나 했을 소위 사건, 종로에 갔다 온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어떤 경우건 관찰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 편견이라든지 관찰자의 기대, 그 다음에 관찰 해석, 이런 실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실험을 하다 보면요, 이제 이 연구 결과에 쫓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학위 논문을 해야지, 또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해야지, 이럴 때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이 급하다 보면 내가 관찰을 할 때 객관성을 잃어버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객관성을 가져야 될 것. 과학 연구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실험이란 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요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병원에 의해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감기에 걸린 사람 또는 안 걸린 사람을 할 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다른 몸의 상태가 다를 수가 있겠죠. 가슴이 심장이 안 좋은 사람, 신장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야 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전향적 실험 같은 경우 내가 실험을 디자인해서 할 때는 이 실험의 과정이나 실험실의 환경은 가능한 한 똑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SOP,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토콜, 표준 작업 지침으로 해요. 즉 어떤 연구실이건 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시행해라.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서 딱 한 개만 바꿔라.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규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 개발 과정이건 실험실 과정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표준 작업 지침으로 하는데 표준 작업 지침은 단순히 실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실의 환경. 우리 집에서 실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해진 실험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건이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SOP, 표준 작업 지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단순히 실험 이 실험 설계나 그다음에 이거 실험 예를 들어서 뭐 시약의 제조나 이런 실험 그 활동에 뭐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행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연구실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거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근데 사람의 삶이란 게 항상 같을 수가 없죠. 어떤 때 학교 오면 기분 좋을 때 올 수도 있고 기분 나쁠 때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생님한테 혼날 때도 있고 칭찬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똑같이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또 이 사람의 몸, 동물의 몸 자체가 블랙박스 같아서 판도라 같은 거죠. 그래서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뭐 알 수도 없듯이 아무리 똑같은 작을 해도 그 안에 판도라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가급적이면 그 똑같이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난 것들은 거기 기록해서 그 차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는 연구 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노트는 실험실에 있었던 모든 일, 뭐 큰 일, 작은 일, 뭐 사건, 우연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 그다음에 실험실 일반 실험 과정, 데이터 관찰, 수집, 통계, 전 실험 결과 하나같이 다 기록해요. 이쁜 노트, 꽃 노트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험 노트. 그냥 내가 느끼는 거, 실험실에 뭐 무슨 사건이 있었다. 뭐 실험하다가 뭐 피펫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하나하나 다 적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나중에 실험 결과가 차이 있을 때 그 차이의 이유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험 노트 작성은 SOP와 함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어떤 대학의 연구 노트에 관련된 과학 연구 윤리 지침을 소개하는 것도 하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서면 연구 노트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의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가 되고 기록자, 점검, 서명 및 날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전자 연구 노트는 다음 각호에 충족해야 된다. 요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기 노트가 원칙이긴 하지만 전자 노트도 인용을 하는데 전자 노트는 전자문서의 기록자, 점검자의 서명 인증 가능 기능, 뭐 연구 기록, 입력 일과 사건의 자동 기록 기능. 세 번째, 입력된 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 표시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조건을 충족해야지 연구 노트로 인정돼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 연구 노트는 큐리 부인의 연구 노트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지저분하게 작성합니다. 근데 있을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이런 연구 노트 지침을 숙지하고 나중에 그 대학교에 들어오시고 실험을 하시면 이런 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작성 방법. 연구 노트를 작성할 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첫 번째, 연구 노트는 기재 내용의 위조, 변조 없이 객관적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된다. 두 번째, 연구 노트 작성 대상인 과제에 대해서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 노트를 작성하여야 된다. 단,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 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된다. 등 여러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시간 되실 때 꼭 이 점을 한 번씩 다시 읽어보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연구 노트가 완비되고 그 다음에 표준 작업 지침에 의해서 실험을 하는 이러한 연구실을 우리는 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연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GLP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연구실을 다 GLP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GLP의 필요 조건, 반드시 해야 될 게 그 연구 노트와 SOP, 표준 작업 지침은 맞지만 GLP는 플러스 여러 가지 걸 지켜야 돼요. 그 화면에 나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시설을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고, 학생들이 새로운 신입생에 대한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지침, 외부에서 어떤 실험 물질이 들어왔을 때 관리, 이런 모든 게 정해진 요건에 따라 해야 돼요. 단 그 모든 게 SOP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GLP 랩은 그 각 대학의 모든 랩이 다 GLP 랩은 아닙니다. GLP 레보레터리를 각 대학에 만들어 갖고 거기에 일반 그 연구실에 학생들이 와서 그 규정에 따라서 실험하는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GLP에서 나오는 그 연구 결과야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신약 개발의 그 결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약 개발 과정 중에서는 일반 실험실에 한 연구를 GLP 연구실을 통해서 재현을 한 다음에 거기서 그 확인을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 GLP 연구실에 가면 그 끝나면 거기서 전임상까지 할 수가 있겠죠. 일반 연구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연구로 가겠죠. 임상 연구. 그때는 GLP가 아닌 GCP란 보다 더 강화된 규정. GLP보다 더 제일 엄격한 게 GCP,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LP에서 나온 결과가 뭔가를 만들 거잖아요. 뭔가를 만드는데 좀 이제 당연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죠. 잘 만든다는 거는 그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연구 결과가 똑같아지겠죠. 바로 그런 똑같은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규정을 우린 GMP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나와 있듯이 GLP는 연구실, GMP는 어떤 물질을 만드는 그 표준 작업, 그 다음에 GCP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에 관련된 각각의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